1986년 미국의 한 피자 파티에 한 게임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 액션 게임인 번겔링만 공격작전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세계 정복을 노리는 악당들의 섬 위에 시설들의 폭탄을 떨어뜨려 섬멸하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게임 개발자, 엉뚱한 곳에서 게임의 또 다른 재미를 찾아냅니다. 이거 게임하는 것보다 맵 에디터 가지고 노는 게 더 재밌겠는데? 그렇게 그는 도시건설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1985년부터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출시하는 것이 혼자로서는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투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 이런 게임 출시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주시겠어요? 게임이 뭔지 몰라? 액션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 엔딩도 없는 게임을 누가 한다고! 그는 수차례 투자를 거절당했지만 묵묵히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게임 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 좋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투자자의 이름은 제프 브라운. 이 둘은 이듬해 캘리포니아 오린다에서 이 게임의 가정용 컴퓨터 출시를 위한 스튜디오인 맥시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89년 심시티라는 이름의 게임을 매킨토시와 아미가 그리고 MS-DOS로 출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판매가 부진했지만 여러 언론에서 긍정적인 호평을 받으며 게임 판매량은 200만 부까지 팔리게 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2D 탑뷰 방식의 이 게임은 당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플레이어는 토지를 주거, 상업, 산업구역으로 나누고 서비스 건물을 추가하며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어 도시를 키워나가는 시티빌더 장르의 첫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게임을 만든 그의 이름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게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게임 개발자인 윌 라이트죠. 맥시스의 윌과 제프는 심시티의 성공에 힘입어 1991년에는 게임의 향상된 버전을 윈도우 3.0과 닌텐도사의 슈퍼 패미컴에도 이식하며 흥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 게임의 성공을 시작으로 후속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1993년 심시티의 두 번째 시리즈인 심시티 2000이 나오게 됩니다. 전작의 탑뷰 시점에서 쿼터뷰 시점으로 달라졌고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운드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쿼터뷰로 바뀐 덕분에 심시티 2000부터는 도시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게임 요소가 되었죠. 주변 도시와의 연계, 맵 에디터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서 약 423만 부가 팔리며 또다시 한번 흥행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된 흥행이 역효과를 불러왔던 걸까요? 심시티 IP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이후 개발했던 게임들은 계속된 흥행 실패와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윌라이트는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심시티 3000의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풀 3D 그래픽이면서 쓰레기통 하나부터 시도등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가상도시 시뮬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1990년 중반 당시 이런 기술이 구현된 게임을 가동하기 위해선 영화 렌더링에 사용되는 어마무시한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고 오히려 이런 무리한 기획은 맥시스의 경영 위기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결국 맥시스는 1997년 EA에 1억 2,500만 달러에 인수되게 됩니다. 제프 브라운은 인수 과정에서 맥시스를 떠났고 윌라이트는 맥시스에 남게 됩니다.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심시티 3000은 EA에서 보낸 제작사들로 기존 코드를 모두 폐기하고 심시티 2000을 발전시킨 2D 게임으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1999년 심시티 3000이 나오게 됩니다. 심시티 2000에서 그래픽과 사운드, 음악이 바뀌면서 나온 정도이지만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장, 2007년까지 500만 장이 팔리게 되면서 흥행을 이어나가게 되고 한국에서도 심시티 3000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팔리게 됩니다. 한편 윌라이트는 이후 심시티 시리즈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윌라이트가 EA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게임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EA는 또다시 심시티 3000의 후속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심시티 3000의 그래픽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2D 아이소메트릭 스타일의 게임이 아닌 지형과 차량, 움직이는 시민들 같은 경우 시리즈 최초로 3D 엔진을 적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3D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지만 성능상의 이유로 게임의 카메라는 풀 3D가 아닌 고정 카메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3년 당시 최소 사양이 펜티엄 3 500MHz에 128MB의 램이 필요할 정도로 고성능인 게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별거 아니게 보일 것 같아 보여도 저 당시에 먼저 나왔던 GTA3의 경우 최소 사양이 펜티엄 3 450CPU에 64MB의 램이 필요했다는 걸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사양을 필요로 했던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적화 부분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도시건설 게임하면 심시티4가 언급될 정도로 다양한 특징과 완성된 시스템이 특징인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큰 지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웃 간 도시와의 연결을 통해 여러 도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를 통해 도시 간 항로, 이웃 간 거래, 도시 간 수요 조절에 대한 옵션이 바뀌기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플러그인과 모드가 이때부터 크게 확장되게 되면서 유저들이 다양한 건물들을 게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죠. 이런 훌륭한 시스템과 자유도로 심시티4 또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해 9월 EA는 심시티4 러시아어 확장팩을 출시하게 됩니다. 러시아어 확장팩을 통해 더 많은 도로교통과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자신이 만든 도시 내에서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죠. 최적화와 사양 이슈는 있긴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둔 심시티4는 그렇게 맥시스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한편 도시건설 게임 장르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다른 게임 회사들도 하나둘씩 시티빌더 장르 게임 개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심시티4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서 어느 날 프랑스의 한 게임 회사가 풀 3D 시티빌더 게임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몬테크리스토에서 개발한 시티라이프는 그렇게 최초의 풀 3D 시티빌더 게임이 되었습니다. 심시티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도시 거주자들이 엘리트, 부르주아, 전문직, 노동자, 서비스직, 저소득층과 같이 6개의 계층으로 나뉜다는 점이었는데, 처음에는 노동자와 서비스직 계층을 발전시켜 부르주아와 전문직, 나아가서는 엘리트 계층까지도 도시로 유입시키는 것이 게임의 목표였죠. 당시 시티빌더 장르의 게임이 멈춰 있었고 풀 3D로 구현된 최초의 도시건설 게임이었기에 나름 괜찮은 평을 받은 게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시티를 이길 만큼의 게임은 아니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죠. 여담으로 2008년에는 시티라이프 디럭스라는 확장팩 버전을 출시하면서 한국에서는 데프콘씨의 시티라이프라는 곡이 반복 재생되기도 했었죠.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은 패스트푸드, 여기가 어딘지.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한편 EA에서도 윌라이트는 스포어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어 바빴고 심시티4를 출시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지 EA는 맥시스 대신 틸티드 밀 스튜디오에게 심시티의 IP를 가진 새로운 게임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2007년 심시티 소사이어티라는 게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풀 3D 그래픽과 전작보다 캐주얼해졌다는 평을 받게 되었지만 기존의 심시티의 시스템을 계승하지도 최적화도 영 좋지 못한 게임이 나와버려 결국 비판을 피하지 못하며 엇갈린 평가를 받게 된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몬테크리스토는 시티빌더 장르의 성공을 맛보고 시티라이프의 차기작 시리즈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9년 시티즈 엑셀이라는 이름의 게임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심시티의 진정한 후속작을 갈망해오던 유저들에게 유연한 도로 설계와 자유로운 풀 3D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게임은 출시 당시 유저들에게 나름 괜찮은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르가 장르인지라 그런지 시티즈 엑셀 또한 최적화가 잘 되지 않고 메모리 노수와 프레임 드랍이 심했으며 무리하게 싱글플레이 게임에 온라인 모드를 추가하려다가 망하게 되면서 결국 개발사였던 몬테크리스토가 2010년 파산하게 됩니다. 이후 배급사였던 홈 인터랙티브가 시리즈를 이어받아 시티즈 엑셀 2011, 시티즈 엑셀 2012, 시티즈 엑셀 플래티넘, 시티즈 XXL을 발매하게 되었지만 본질적인 게임의 메모리 누수나 시스템은 고쳐지지 않고 풀프라이스로 판매하게 되어 사실상 시리즈가 시티즈 XXL을 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티즈 엑셀 시리즈가 망해가는 것을 보던 EA가 2012년 E3에서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심시티4를 만들었던 맥시스 스튜디오에서 심시티 리부트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며 트레일러를 공개한 거죠. 풀 3D가 된 그래픽, 맥시스의 귀향과 새로워진 게임 시스템 소개 등으로 많은 심시티의 오랜 팬들이 환호했으며 EA 또한 심시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추며 마케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게임에 접속하려면 온라인 서버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라 전 세계에서 서버 폭주 문제가 발생하고 한국에서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하고 수많은 버그들이 판치며 게임을 플레이하기까지 어려운 상태의 게임을 베타 버전으로 내놨다는 평을 들으며 많은 유저들을 실망시켰죠. 심시티4와 비교했을 때 더 작아진 맵과 퇴보한 게임 시스템들 또한 유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심시티 리부트작은 2016년부터 사실상 모든 패치와 업데이트가 종료된 방치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심시티 리부트작이 좋은 시도를 한 흔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 세부 업그레이드, 도시 특성화 시스템, 도시 간 거래와 대역사 시설 같은 협력 플레이와 디테일한 게임 플레이를 추구하는 것이 그런 예시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유저들에게 게임을 다시 접하게 할 만큼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기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5년 등장한 한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시티 시리즈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긴요. 심시티 빌드잇이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식되어 EA의 모바일 IP가 되었죠.
대형 IP를 가지고 있던 게임이 모바일 현질 유도용 게임으로만 남아버렸더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심시티 리부트작이 2013년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있는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오늘날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만든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였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개발사였던 콜로셜 오더는 2011년부터 시티즈 인 모션이라는 교통운송 시뮬레이션 게임을 출시하며 도시건설 게임의 출시를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EA의 심시티 시리즈가 너무 건재했고 심시티의 아류작 취급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던 패러독스는 게임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는데 2013년 출시한 리부트작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패러독스의 승인을 받아 2015년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출시되고 비로소 많은 도시건설 게임의 팬들과 심시티4 때부터 모델을 만들어 오던 모더들, 그리고 심지어 EA에서 심시티의 흥행 실패 이후 해고되었던 모델링 디자이너까지 게임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특별히 다른 도시건설 게임보다 뛰어나고 우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인 콜로셜 오더와 패러독스는 유저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심시티 리부트작의 작은 맵과 온라인 서버 문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마케팅 문구에 넓은 맵과 오프라인 모드, 그리고 유저 창작 모드를 강조했고 이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심시티4를 계승한 듯한 게임 시스템에 넓은 도시, 그리고 유저들이 만든 많은 모드와 에셋들까지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그야말로 시티빌더 장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처음에는 흥행을 노리고 만든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시티만큼의 볼륨을 가진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 확장팩으로 밤이 등장하며 큰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눈맵을 사용할 수 있는 확장팩인 스노우폴, 자연재해 시스템이 추가된 자연재해 DLC, 지하철이 지상철로 업데이트된 선셋 하버 DLC와 무료 업데이트를 이어나가며 유저들이 원하는 바를 찾고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티즈 스카이라인 1, 2냐? DLC 좀 그만 내라 역설사야. 등 계속된 확장팩 판매로 유저들의 불만도 이어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DLC 파리가 계속될 줄 알았던 시티즈 스카이라인도 박수친 지는 조금 됐지만 마침내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 번들 로드맵과 마지막 확장팩을 발표하면서 말이죠.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한창 공항 DLC를 출시하고 휴식기에 들어가 있던 도중 대규모 업데이트와 연말 월드 투어 번들 시리즈를 공개하게 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출시 7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와 추가 콘텐츠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개월간 대규모 플랜을 세우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됩니다. 2개의 미니 확장팩과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하여 10개 이상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팩을 2달에 한 묶음별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때 같이 개발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팩들을 한 번에 출시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득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혹시 후속작의 마케팅과 개발 비용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얼핏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마지막 확장팩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팩을 공개하던 3월, 패러독스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2가 공식적으로 개발되고 2023년 안에 출시될 것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월에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인게임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죠. 향상된 그래픽과 사계절 시스템, 건물 업그레이드와 같이 기존의 많은 시티빌더 게임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장점들을 보완하고 시티즈 스카이라인 1편과 같이 모델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시티빌더 게임의 1위를 노리는 최대의 기대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2023년 10월 25일, 이제 어느덧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죠. 시티즈 스카이라인 2가 발표된 이후로도 하이라이즈 시티라는 1인 개발 시티빌더 장르의 게임이 출시되는 등 시티빌더 장르 게임은 여전히 죽지 않았고 많은 유저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8년간 시티빌더 장르의 1위를 달려왔던 것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될까요? 아니면 제2의 심시티 리부트작의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지켜보는 일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